이서연은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지만 몇 초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침대의 텅 빈 반쪽이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어. 이제 이 아파트는 온전히 내 것이고 김민주는 그 새로운 여자에게로 떠났지. 35. 인생이 마치 이전과 이후로 나뉜 것 같았다. 그랬다. 12년의 결혼 생활, 함께 세웠던 계획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에 함께 내려가던 날들. 그곳에서 그가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고분고분 텃밭의 잡초를 뽑곤 했다. 그 후엔 이 텅 빈 아파트와 정적,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만이 남았다. 그녀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전기주전자는 금방 물을 끓였다. 이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말썽 없이 작동하는 물건이었다. 서연은 커피를 타서 창밖의 잿빛 서울 도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월요일, 앞으로 꼬박 일주일을 작은 회계법인 메가컨설팅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 3층에 방 2칸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5명짜리 사무실치고는 거창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지인인 최수진의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의 또 다른 아는 사람을 통해 이 일자리를 구했다. 이혼 후 서연에게는 변호사 비용, 공과금, 그리고 당장의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했다. 이전에 다니던 대형 무역회사는 그만둬야 했다. 동료들의 너무 많은 질문과 동정 어린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곳 메가컨설팅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고 그 점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박상철 부장은 50줄에 이마가 벗겨지고 늘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남자였는데 별다른 질문 없이 그녀를 채용했다. 졸업장을 훑어보고 경력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고는 월급을 제시했다. 턱없이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었다. 서연은 바로 수락했다. 일은 단순했다. 서류를 처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일이었다. 15년 경력자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서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옷을 챙겨 입은 뒤 정확히 아침 8시에 아파트를 나섰다. 사무실까지는 40분이 걸렸다.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지하철로 20분, 그리고 건물까지 다시 10분. 지난 2달 반 동안 평일 아침마다 반복해온 익숙한 경로였다. 현관을 나온 서연은 오른쪽으로 꺾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바로 그 입구, 낡은 골판지 조각 위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서연은 새 직장에 출근하던 첫날부터 그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소리 내어 구걸하지도 넋두리를 늘어놓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저 빛바랜 외투로 몸을 감싸고 앞에 작은 깡통 하나를 놓은 채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골판지에는 삐뚤빼뚤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서연은 스스로를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무언가 연민을 느끼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피곤에 젖은 눈빛 때문일 수도,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무런 불평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때문일 수도 있었다. 첫날부터 서연은 그녀에게 동전을 던져주기 시작했다. 100원, 500원, 주머니에 있는 대로. 할머니는 매번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아가씨라고 중얼거렸고 서연은 계속 길을 갔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매일 아침 같은 풍경이 반복되었다.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서연은 동전을 던지고 짧은 눈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길을 갔다. 가끔은 몇 마디 말을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자였다. 79살이라고 했다.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지만 흐릿한 설명에 따르면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서연은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았다. 누구나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다. 본인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리라. 그 월요일 아침, 서연은 다시 할머니 앞에 멈춰섰다. 청바지 주머니에서 동전 몇백 원이 짤랑거렸다. 그녀는 몸을 숙여 깡통으로 손을 뻗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르고도 놀랍도록 강한 손가락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그녀를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는 불안하고 거의 겁에 질린 듯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아가씨, 할머니가 손을 놓지 않은 채 속삭였다. 내 말 잘 들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아요. 알겠어요? 절대로. 서연은 손을 빼내려 했지만 할머니는 굳게 잡고 있었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든 하룻밤 자요. 호텔이든
친구 집이든 어디든 좋으니 집에만 가지 말아요. 약속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이상한 빛으로 번득였다.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변에는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할머니, 진심이세요?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놓고 벽에 등을 기댔다. 내일 아침에 여기로 와요. 내가 다 보여줄 테니. 하지만 오늘은 집에 가지 말아요.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는 갚게 해줘요. 이 늙은이 말 한번 믿어봐요. 서연은 몸을 일으켜 당황한 채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마치 대화가 끝났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행인들은 계속해서 지나쳐갔다. 누군가 깡통에 동전을 던지자 할머니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연은 몇 초 더 서 있다가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노인의 망상일까? 아니면 정말 심각한 일일까? 어쩌면 박순자 할머니가 무언가 듣거나 본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체 무엇을, 그리고 왜 하필 오늘일까? 사무실로 가는 내내 서연은 그 이상한 대화를 머릿속에서 되새겼다. 건물에 들어서 3층으로 올라간 그녀는 메가 컨설팅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을 밀었다. 안내 데스크에는 비서인 유나가 앉아 있었다. 20살 남짓한 젊은 아가씨로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보냈다. 오셨어요. 유나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네, 서연이 대답하고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업무는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정산 서류들. 평소에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던 반복적인 업무였지만 오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이 끈질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집에 가지 말아요. 어디서든 하룻밤 자요. 정오 무렵. 서연은 기분 전환을 위해 복도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러 나갔다. 그곳에서 보안요원 강태식과 마주쳤다. 그는 사각턱에 짧은 머리를 한 40대 남성이었다. 여기서 일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서연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아침에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전부였다. 오늘 덥네요. 강태식이 그녀 뒤로 다가오며 말했다. 네, 올해는 봄이 일찍 왔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컵에 물을 따랐다. 강태식도 컵에 물을 채우고는 갑자기 물었다. 근데 어느 동네 사세요? 질문이 너무 뜻밖이었다. 서연은 경계심이 들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출퇴근하기 멀어요. 괜찮아요. 지하철역이 가까워서요. 그녀는 주소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 질문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다 마신 뒤 입구의 제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컵을 든 채 복도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내가 사는 곳을 궁금해했을까? 전에는 거의 대화도 나눠본 적 없는데 이 갑작스러운 관심은 의심스러웠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만 아침에 박순자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로 돌아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이 모든 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노인의 망상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거의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오후 3시 박상철 부장이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부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이 대리, 물어볼 게 있는데 그가 그녀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거 3월 결제 서류들인데 확인했던 거 맞죠? 서연은 서류철을 받아 훑어보았다. 지난달에 그녀가 처리했던 일반적인 업무 완료 확인서들이었다. 네, 확인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거래처 서명이 없는 서류가 3건 있던데. 이거 봤어요.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박 부장의 말이 맞았다. 3건이 서류에 거래처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상했다. 그녀는 항상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는 서명이 다 있었어요. 장부랑 대조해봐서 확실히 기억합니다. 부장은 뒷머리를 극적였다. 알았어요. 내가 뭘 착각했나 보네. 고마워요. 그는 나가버렸고 서연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확인했고 서명이 분명히 있었다고 확신했다. 내가 실수했을 리가 있나? 아닐 것이다. 15년간 회계원으로 일하면서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남은 오후는 긴장 속에서 흘러갔다. 서연은 몇 번이고 문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움찔했다. 마침내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키자 그녀는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졌다. 서연은 습관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하다가 문득 멈춰섰다. 박순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집에 가지 말아요. 그녀는 보도 한가운데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비켜갔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의 말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늙은이의 괴팍한 행동이라고 치부해야 할까?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진짜 꾸밈없는 공포. 게다가 강태식의 이상한 질문과 갑자기 서명이 사라진 서류들까지. 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브라우저를 열고 근처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하나를 찾았다. 가격도 괜찮았다. 그녀는 하룻밤 묵을 자리를 예약하고 카드로 결제한 뒤 지도에 표시된 주소로 걸어갔다. 게스트하우스는 조용한 골목의 낡은 건물에 있었다. 분홍색 머리를 한졸린 얼굴의 직원이 사인실 전자 열쇠를 건네주었다.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다. 2층 침대 2개가 보였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래층 침대에 가방을 던지고 앉아 벽을 응시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웬 노숙자 할머니 말을 듣고서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이 이상한 하루를 잊어버렸어야 했을까? 하지만 불안감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오늘 집에서 못 자, 나중에 설명할게. 수진에게서 1분 만에 답장이 왔다. 뭐야, 드디어 남자 생겼냐?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다.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고 행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순자 할머니, 그녀의 말, 보안요원 강태식의 이상한 질문, 서류에서 사라진 서명들. 그녀는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보려 애썼다. 만약 이 모든 게 연관되어 있다면? 만약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우연히 그걸 알게 된 거라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내 일을 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장부를 기록할 뿐이다. 아니면 서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혹시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면? 내 손을 거쳐 가짜 서류들이 오가는 건 아닐까? 내가 그냥 눈치채지 못하는 거고. 아니야. 말도 안 돼. 나는 항상 꼼꼼하고 모든 걸 2번씩 확인하잖아. 하지만 서명이 없는 서류들은 내가 확인했다면 어떻게 통과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누군가 서류를 바꿰치기 한 것이다. 하지만 왜? 자정 무렵 서연은 마침내 선잠에 빠져들었다. 꿈자리는 뒤숭숭했고 조각난 이미지들로 가득했다. 사무실과 끝없이 쌓인 서류 더미,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돌린 사이 보고서의 숫자를 바꾸는 누군가의 손이 보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소리에 잠을 깼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서연은 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새벽 4시,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서연이 잠결에 중얼거렸다. 서연아, 너 살아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공포에 차 있었다. 뭐, 당연히 살아있지? 왜 그래? 내내 집 불났어. 사이렌 울리고 난리야. 뉴스에도 나와. 거기 화재래. 소방차 왔어. 너 어디야? 서연은 침대에 벌떡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뭐라고? 내내 집에 불났다고. 3층이랑 4층. 너 집에 있었어? 아니, 나 게스트하우스에 있어? 너한테 문자 했잖아. 다행이다. 진짜.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재빨리 옷을 입고 재킷을 집어들었다. 전자 열쇠를 프런트 데스크에 던져두고 게스트하우스 문을 뛰쳐나갔다. 계단을 달려내려가 거리로 나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렀다.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하자 차는 밤의 도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가는 내내 서연은 창밖을 보며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우리 집에 불이 나다니. 하필 우리 집, 하필 우리 층에. 그리고 나는 그곳 4층 내 아파트에 있어야 했다. 택시기사가 무어라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다. 눈앞에는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과 그녀의 말만이 아른거렸다. 집에 가지 말아요. 차가 집에 가까워지자 서연은 소방차에 번쩍이는 불빛과 모여든 사람들, 하늘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다. 4층,
그녀의 층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겨누고 물을 쏟아부었지만 불길은 맹렬했다. 서연은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주변에는 이웃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몇을 알아보았다. 5층의 김 영감님, 2층의 쌍둥이네 젊은 부부. 모두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서연 씨,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아래층 이웃인 이 여사님, 60쯤 된 아주머니였다. 괜찮아요. 천만다행이네. 우린 당신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친구 집에서 자고 왔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정말 다행이다. 당신 집은 거기 다 타버렸어요. 옆집 박씨네도 그렇고 그 집 식구들은 겨우 빠져나왔대. 화상 입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던데. 서연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파트, 내가 가진 모든 것, 가구, 서류, 옷, 몇 년간 모아온 책들 전부 타버렸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박순자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5시 35분. 아직 이르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오라고 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가야 한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인파를 벗어나 옆 건물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화재는 하필 오늘 일어났다. 하필 내 아파트에서.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새벽은 더디게 밝아왔다. 하늘은 붉어졌다가 이내 청자색으로 변했다. 서연은 2시간 넘게 집 앞에 서서 소방관들이 마지막 불씨를 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침 6시쯤 밤샘 근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다.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그가 수첩을 확인하며 물었다. 네, 4층 402호. 제 집이에요. 화재 당시 집에 안 계셨군요. 네, 친구 집에서 잤어요. 경찰은 수첩에 무언가 적었다. 운이 좋으셨네요. 이웃인 박 씨 가족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화재 원인에 대해 짐작하는 바 있으십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할머니와 그녀의 경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식반이 조사할 겁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그는 그녀에게 쪽지를 건네고 동료에게로 돌아갔다. 서연은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시간을 보았다. 6시 반 30분 뒤에는 지하철역에 가야 한다. 박순자 할머니가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약속했다. 서연은 택시를 불러 역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보며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뒤바뀌었다. 집은 불탔고 아파트는 사라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불은 정확히 내 층, 내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감식반이 조사할 거라고 했지만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택시는 지하철역 앞에 멈췄다. 서연은 내려서 요금을 지불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한 장소, 지하철 입구, 신문 가판대, 커피 파는 작은 가게, 그리고 늘 있던 그 자리에 낡은 골판지 위에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다가가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할머니, 알아, 우리 딸. 천만다행이야. 내 말을 들어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놓인 낡은 가방에 손을 넣어 싸구려 휴대폰을 꺼냈다. 자, 이거 봐요. 서연은 휴대폰을 받았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멈춰 있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다. 분명 밤에 찍은 사진이었지만 알아볼 수는 있었다. 어떤 건물의 뒷마당,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는 두 남자. 그 다음 날 지하실 입구 앞에 서 있는 두 남자. 한 명은 기름통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실루엣은 식별 가능했다. 이건 우리 집이에요. 서연은 익숙한 건물의 윤곽을 알아보고 속삭였다. 맞아요. 우리 딸. 그저께도 여기 있었고 어제 저녁 10시쯤에도 있었지? 내가 옆 건물 현관에서 밤을 새우다가 바람 쐬러 나왔는데 두 놈이 당신 집 현관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게 보였어. 한 놈은 기름통을 들고 있고 딱 보니 일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 그놈들이 지하실로 들어가서 한 15분쯤 있다가 기름통 하나를 더 들고 나오더라고. 계단으로 현관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기름통 없이 뛰쳐나와서 건물 뒤로 사라졌어. 그러고 나서 불이 나기 시작했지? 내가 문마다 두드리면서 불이야 하고 소리쳤어. 누군가 소방서에 신고했겠지. 서연은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몇 장의 사진이 더 있었다. 지하실에서 나오는 남자들. 한 명은 재킷을 여미고 다른 한 명은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 사진에서 남자가 가로등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다. 강태식. 그녀의 사무실 보안요원이었다. 서연은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 사람 알아요.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 보안요원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그놈이 며칠 전부터 당신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당신 이름을 말하는 게 심상치 않았어. 내일이면 이서연도 끝장이야. 모든 게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지? 우리 딸, 당신 뭔가 알고 있는 거지? 그들이 당신을 없애려 하는 걸 보면?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몰라요. 서연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전 그냥 회계원으로 일하면서 서류 처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서류에 뭔가가 있는 게지. 그놈들을 잠 못 들게 하는 무언가가. 잘 생각해봐요. 우리 딸, 혹시 보지 말아야 할 걸 봤다거나 묻지 말아야 할 걸 물었을지도 모르잖아. 서연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어제 박상철 부장과의 대화, 서명이 없는 서류들. 그녀가 그것에 대해 묻자 부장은 어딘가 이상하게 반응했다. 자기가 착각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강태식은 이미 그녀의 집으로 기름통을 들고 오고 있었다. 어제 오후에 부장님이 결제 서류에 대해 물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3건의 거래처 서명이 없다고요? 저는 받을 때 서명이 다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뭔가 긴장하더니 나가버렸어요. 그거였군. 박순자 할머니가 길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 가짜 서류들을 처리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물으니까 덜컥 겁이 난 거지. 당신이 세무서나 경찰에 가기 전에 없애버리기로 한 거야. 서연은 행인들에게 신경 쓰지 않은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용당한 것이다. 자신의 손을 거쳐 가짜 서류들이 오갔는데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알아차렸고 위험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할머니를 보며 물었다. 경찰서로 가요. 이 휴대폰을 주고 전부 다 말해요. 여기 사진의 방화범들 증거가 다 있잖아.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요? 이건 할머니 휴대폰이잖아요. 괜찮아, 서연아. 난 이거 필요 없어. 낡아서 사진 찍는 것밖에 안 돼. 벼룩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야. 가져가. 아깝지 않아. 서연은 손에 든 휴대폰을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이가 빠진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다. 당신이 매일 나한테 잘해줬잖아. 그 선행이 당신에게 돌아간 것뿐이야. 가요. 우리 딸. 시간 끌면 안 돼. 그놈들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기 전에. 서연은 일어서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건물이라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가는 길에 수진에게 전화해서 괜찮다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수진은 만나자고 했지만 서연은 저녁에 전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끊었다. 경찰서는 낡은 벽돌 건물에 있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가 무심한 표정의 중년 남성인 민원 담당 경찰에게 다가갔다. 살인 미수 사건으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담당 경찰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셔츠를 훑어보았다. 3번 사무실로 가세요. 거기 당직 형사님이 계십니다. 서연은 복도를 지나 안내받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는 머리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있고 회색 눈빛이 예리한 4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명패에는 최진혁 형사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그가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메가 컨설팅에서의 일, 박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경고, 화재, 그리고 휴대폰 속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분하게 세부 사항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최 형사는 간간히 질문을 던지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손을 내밀었다. 휴대폰을 보여주시죠. 서연은 박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을 꺼내 형사에게 건넸다. 최 형사는 사진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미지를 확대하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남자들 중 한 명을 알아보셨다고요? 네, 강태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저희 회사 보안요원입니다. 성은 모르고 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 휴대폰은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압수조서 사본을 드릴 겁니다. 이제 진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전문가들과 연락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을 감식 중일 겁니다. 방화로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할 겁니다. 회사는요? 부장님은요? 일단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방화를 입증하고 방화범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배후를 찾아낼 겁니다.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일 겁니다. 최 형사는 일어나 캐빈이 돼서 진술서 양식을 꺼냈다. 작성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서연은 펜을 잡고 쓰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했지만 그녀는 정확하게 쓰려고 애썼다. 어떻게 취직했는지, 매일 박순자 할머니에게 동전을 주었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경고했는지 설명했다. 서명이 없는 서류에 대한 부장과의 대화, 강태식의 이상한 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했다. 사무실 주소, 동료들의 이름, 중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었다. 40분 후 진술서가 완성되었다. 최 형사는 그것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머무실 계획이십니까? 집은 불타서 돌아갈 곳이 없으실 텐데요.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 최수진네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잘 됐군요. 연락할 수 있도록 친구분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서연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혼자 다니지 마시고 휴대폰을 항상 켜두십시오.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의 전화번호와 자신의 번호를 적었다. 최 형사는 그녀를 출구까지 바래다주며 오늘 중으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리로 나오자 서연은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자고 화재를 겪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회사에 가야 하나? 아니, 그건 미친 짓이다. 박상철 부장과 강태식은 분명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연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두 번째 신호에 받았다. 서연아, 드디어. 무슨 일이야? 수진아, 너희 집에 가도 될까? 며칠만 좀 지내야 할 것 같아. 어쩌면. 당연하지. 지금 바로 와. 고마워. 1시간 안에 갈게의 서연은 택시를 잡아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수진은 도시 외곽의 원룸에서 3년째 살고 있었다. 서연이 도착하자 수진은 문 앞에서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맞았다. 세상에, 꼴이 말이 아니네. 들어와. 내가 차 끓여줄게. 그들은 부엌에 앉았다. 통통하고 붉은 머리를 한 30살의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얘기해봐의 서연은 숨을 내쉬고 메가 컨설팅에서 일한 첫날부터 경찰서에 다녀온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진은 입을 벌린 채 들었고 몇 번이나 탄성을 질렀다. 진심이야. 그러니까 널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 것 같아. 이제 어떡할 거야? 어디 숨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시를 떠나는 건 어때? 아니, 형사님이 연락을 계속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어. 수사할 거래. 결과를 기다려야 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끔찍하다. 진짜. 알았어. 필요한 만큼 우리 집에서 지내. 소파베드 펼 수 있고 이불도 있어. 대신 조심해야 해. 알았지?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다치는 건 싫으니까. 고마워, 수진아. 너 진짜 친구다.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무너지면 안 된다. 버티고 기다려야 한다. 남은 하루는 불안한 기다림 속에서 흘러갔다. 서연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일들을 머릿속에서 되짚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변해버렸는지. 어제 아침만 해도 그녀에게는 직장, 집, 익숙한 삶이 있었다. 오늘은 잿더미와 의문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저녁 8시쯤 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서연 씨,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감식 결과 방화가 확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실에 휘발유통을 숨겨뒀더군요. 발화 지점은 당신 아파트 근처였습니다.
인화성 액체, 아마도 휘발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3층과 4층으로 번졌습니다. 당신 아파트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곳에서 유해 물질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노리고 죽이려 한 게 맞군요.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 당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일상적인 점검을 빙자해 조심스럽게 진행할 겁니다. 당분간은 부장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과 경찰에 왔었다는 것을 알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계속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십시오.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옆에 앉아 초조하게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래? 방화가 확실하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대. 있잖아. 너 진짜 부모님 댁에 가는 건 어때? 부모님 안 계셔.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 다른 친척도 없고. 그럼 그냥 여기 있어? 둘이 있는 게 더 안전할 거야. 그들은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서연은 소파에 누워 옆 침대에서 뒤척이는 수진의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박상철 부장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그리고 강태식은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다음 날 수요일 아침, 서연은 문자 알림 소리에 잠을 깼다. 화면에 회사 비서 유나의 번호가 떠 있었다. 이 대리님, 메가 컨설팅 비서 유나입니다. 왜 출근 안 하셨어요? 박 부장님이 찾으세요. 서연은 얼어붙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유나 씨, 저한테 큰일이 생겼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지금 일할 상황이 아니에요. 서연이 답장을 보냈다. 네, 정말요? 세상에, 괜찮으세요? 답장이 바로 왔다. 저는 괜찮아요. 박 부장님께 며칠 쉬면서 서류랑 집 문제 좀 해결해야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안타깝네요. 힘내세요.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커피잔을 들고 문가에 서 있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누구야? 회사에서. 왜 안 왔냐고 묻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제 놈들이 널 찾아다닐 거라고 생각 안 해? 불났다고만 했어. 내가 방화에 대해 안다는 건 말 안 했고 우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건넸다. 마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수요일은 흐렸다. 하늘은 무거운 구름으로 뒤덮였다. 서연은 수진의 부엌에 앉아 벌써 3잔째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유나에게 문자를 보낸 지 2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서연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움직여야 한다. 있잖아. 우수진이 노트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부장이 서명 없는 서류에 대해 물었다고 했잖아. 너 그 서류 사본 같은 거 없어?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사무실에 내 업무용 컴퓨터에는 있지? 하지만 지금 거길 갈 수는 없잖아. 이메일은? 너한테 파일 같은 거 보낸 적 없어? 가끔 보냈어. 응. 집에서 확인하려고. 뭔가 안 맞으면. 그럼 이메일 들어가 봐. 거기 뭐라도 있을지 모르잖아. 서연은 노트북을 받아 이메일함을 열고 지난 3개월간의 메일을 훑어보았다. 실제로 몇 번인가 그녀는 자신에게 서류, 표, 보고서, 결제 서류 등을 보냈었다.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여러 내용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서류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한 파일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그녀가 박상철 부장을 위해 준비했던 3월 보고서였다. 서연은 파일을 여러 내용을 훑어보았다. 회사의 일반적인 지출과 수입,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장비 구매. 잠깐, 서연은 한 항목에 주목했다. 주, 벡터 컨설팅 용역비 8,900만 원, 컨설팅 비용으로 거의 9천만 원.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 지출을 기억했다. 직접 처리했었다. 그때도 메가 컨설팅 같은 작은 회사가 컨설팅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박 부장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수진아, 이것 좀 봐. 서연이 노트북을 친구 쪽으로 돌렸다. 이 금액, 무슨 컨설팅 용역비로 거의 1억 원 가까이 돼. 이상하지 않아? 수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상하다고. 이건 의심스러운데. 작은 사무실에겐 엄청난 돈이잖아. 벡터라는 회사는 뭔데? 몰라. 난 그냥 서류대로 지출 처리만 했어.
인터넷으로 확인해보자의 수지는 노트북을 받아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입력했다. 처음 몇 개의 결과는 같은 이름의 여러 회사를 보여주었지만 서연의 서류에 적힌 사업자 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곳은 없었다. 수지는 미간을 찌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직접 검색해보았다. 자, 봐봐. 여기 있네. 주, 벡터는 2년 전에 등록됐어. 법인 주소는? 수지는 정보를 읽다가 말을 멈췄다. 외곽에 있는 주거용 건물이야. 대표는 오세준이라는 사람이고, 업종은 컨설팅 서비스, 홈페이지는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 페이퍼 컴퍼니네. 서연이 추측했다. 그런 것 같아. 봐. 자본금 100만 원 최소 금액이야. 실질적인 자산은 전혀 없고, 이건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야. 돈을 용역비 명목으로 이체하고 실제로는 그냥 빼돌리는 거지.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그녀를 통해 정말로 허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박상철 부장은 가짜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그녀를 회계원으로 이용했고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서명 없는 서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가 이 수법을 알아챌까 봐 두려워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걸 형사님께 알려야 해.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그녀는 최 형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바로 받았다. 이서연 씨, 무슨 일 있으십니까? 최 형사님, 제 서류에서 뭔가 찾았어요.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의심스러운 지출이요. 수취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서류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경찰청 경제팀에 넘기겠습니다. 그들이 조사하도록 하죠. 당분간은 지금 계신 곳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불필요하게 외출하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비서가 왜 안 왔냐고 묻더라고요. 화재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경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답장하지 않으셨어야 했는데 이제 그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적어도 그들이 당신이 살아남았고 충격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요. 오늘 저녁 메가 컨설팅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겁니다. 원본 서류와 부장의 컴퓨터를 찾으려 합니다. 강태식은요. 꼭 잡아주세요. 그의 신원이 완전히 확인되는 대로 체포할 겁니다. 사진을 토대로 이미 작업 중이며 신원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도움이 될 만한 모든 파일을 최 형사에게 이메일로 보낸 뒤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나? 수진이 물었다. 그런가 봐의 남은 하루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게 흘러갔다. 서연은 계속 창가로 다가가 거리를 내다보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진은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 드라마를 켜고 카드게임을 하자고 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긴장감은 매분 매초 커져만 갔다. 저녁 7시쯤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대리님,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 경찰이 왔어요. 뭐라고요? 서연이 놀란 척했다. 왜요? 몰라요.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와서 전부 다 뒤집어놨어요. 박 부장님은 소리 지르고 강태식 씨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 대리님, 괜찮으세요? 이거 화재 때문은 아니죠? 나도 몰라. 유나 씨, 난 지금 호텔에 머물면서 서류 복구하느라 바빠. 걱정 마. 잘 해결될 거야. 서연은 전화를 끊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압수수색 시작했대. 빠르네. 뭐라도 찾을까? 그러길 바라야지. 30분 후 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서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부장의 컴퓨터와 지난 1년간의 모든 재무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예비 분석 결과 귀사를 통해 총 5억 원에 가까운 허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돈은 주, 벡터를 포함한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려졌습니다. 강태식은요?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식, 전과 기록이 있더군요. 3년 전 강도제로 출소했고 박 부장 밑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금 그를 찾고 있습니다. 자택에는 없었습니다.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도망쳤다는 뜻이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들이닥쳤을 때 박 부장이 경고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잡을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강태식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가 당신이 살아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에게 접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렀다. 박상철 부장님은 체포됐나요? 아직입니다. 조사를 위해 연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위 거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회계원인 당신을 믿고 서류를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군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박 부장의 컴퓨터에서 벡터 대표 오세준과의 대화 내용을 찾았습니다. 자금 인출 계획을 논의했더군요. 내일 오세준을 신문할 겁니다. 금방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감옥 갈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을 불어버리니까요. 그럼 잘 되어가고 있는 거군요. 네. 계속 연락을 유지해 주십시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숨을 내쉬었다. 수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거봐, 다 잘 되고 있잖아. 그 강태식이란 놈 잡고 부장 감옥에 보내면 넌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길 바라.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밤에 그녀는 잠을 설쳤다. 악몽을 꿨다. 휘발유통을 든 강태식, 아파트를 삼키는 불길, 도와달라는 자신의 비명소리.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소파에 앉아 아파트의 정적에 귀를 기울였다. 수지는 고른 숨소리를 내며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서연은 그 평온함이 부러웠다. 목요일 아침, 전화벨이 그녀를 깨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최 형사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새로운 소식입니다. 오세준을 밤에 체포했습니다. 그가 진술했습니다. 박 부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 세탁 계획을 조직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오세준은 가담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은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으며 특정경제범죄과 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도 입건되었습니다. 박 부장은 방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강태식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바로 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태식은 어디 있습니까? 1시간 전에 잡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시를 빠져나가려던 것을 터미널에서 체포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진술 중입니다. 박 부장이 당신 집을 불태우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줬다고 자백했습니다. 조철민이라는 공범을 한 명 더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조철민도 이미 체포됐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전부 다 잡힌 거군요. 주요 인물들은 모두 잡혔습니다. 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인 증언을 해야 하지만 그건 편한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 말인데요. 저희가 그분의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연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분은 보통 올림픽공원역 지하철 입구에 앉아 계세요. 매일 아침에요. 박순자 할머니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몸조리 잘 하십시오. 최 형사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안도감, 피로감, 그리고 겪었던 모든 일들 때문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수진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무슨 일이야? 안 좋은 소식이야? 아니, 서연이 훌쩍였다. 좋은 소식이야. 전부 다 잡혔대. 모든 게 끝났어. 수진은 친구를 꽉 껴안았다. 거봐, 잘 됐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서연이 진정될 때까지 그들은 몇 분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신 뒤 소파에 앉았다. 있잖아, 이상한 게 뭔지 알아?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한 건 겨우 2달 반인데 그동안 죽을 뻔했어. 단지 질문 하나 했다는 이유로. 서명 없는 서류에 대한 단 하나의 질문 때문에.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을수진이 말했다. 만약 침묵했다면 그들은 계속 널 이용했을 거고 나중에 계획이 발각되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을 거야. 회계원인 내가 모든 걸 꾸몄다고 말했겠지.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거리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차들은 정체되어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든 삶은 계속되었다. 수진아, 나 박순자 할머니께 다녀와야겠어. 고맙다고 인사드려야지. 그분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야. 같이 갈까? 아니, 나 혼자 갈게. 이건 개인적인 일이야. 수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심해. 서연은 휴대폰을 챙겨 입고 아파트를 나섰다. 올림픽공원역까지는 지하철로 20분 정도 걸렸다. 가는 길에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생명의 은인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지하철에서 내린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한 장소, 가판대, 작은 가게들, 인파, 그리고 저기 벽 옆 낡은 골판지 위에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똑같은 빛바랜 외투를 입고 앞에 똑같은 깡통을 놓은 채 서연은 다가가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박순자 할머니. 이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아, 우리 딸, 살아있구나. 건강해 보여. 다행히 잘 해결됐나 보네. 네, 전부 다 잡혔어요. 부장도, 보안요원도, 할머니 사진 덕분이에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난 그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야. 내 말을 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구한 거지? 하지만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랬다면 다른 일이 일어났겠지? 운명이란 그런 거야. 살 운명이면 어떻게든 살고, 죽을 운명이면 도망칠 수 없는 법이지. 중요한 건 당신이 나한테 친절했다는 거야. 매일 동전을 주고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인사해줬잖아. 그 선행이 당신에게 돌아간 거야. 서연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5만 원이 들어있었다. 화재 후 그녀에게 남은 돈의 전부였다. 받아주세요. 구해준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봉투를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우리 딸, 당신이야말로 돈이 필요하잖아. 집은 불탔고 아파트는 사라졌는데 보험금이 나올 거예요. 새 직장도 찾을 거고요. 지금은 할머니가 더 필요하세요. 받아주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요. 우리 딸. 하느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서연은 그녀를 껴안았다. 할머니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연약하고 작은 몸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 어디서 지내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는 곳 없어. 우리 딸. 여기저기서 현관이나 역에서. 자식들은 나를 외면했고 손주들은 나를 몰라. 연금은 얼마 안 돼서 집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거기엔 지붕도 있고 밥도 주고 의료 서비스도 있잖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 싶지, 당연히. 하지만 거긴 대기자가 엄청나고 대부분 유료잖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약속해요. 제 생활이 좀 안정되면 할머니 문제도 해결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안한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감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천사야, 우리 딸. 진짜 천사. 그들은 잠시 더 앉아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고 자식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연락이 끊겼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서연은 들으면서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생각했다. 이 할머니는 긴 인생을 살며 자식들을 키웠지만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박순자 할머니, 약속할게요. 절대 할머니를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모든 게 정리되면 다시 올게요. 그리고 할머니께 좋은 곳을 찾아드릴게요. 가요. 우리 딸. 그리고 행복해야 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 인생이 선행으로 보답할 거야. 서연은 작별 인사를 하고 지하철로 돌아갔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범인들은 잡혔고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다. 다음 2주간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서연은 형사에게 증언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불탄 아파트의 보험 처리를 하느라 바빴다. 과정은 길고 지루했다. 보험회사는 수많은 서류, 증명서, 전문가 소견서를 요구했다. 서연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저곳을 오가며 서류를 모았다. 그녀는 수진의 집에서 지냈고 친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비록 좁은 공간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원룸에서 둘이 사는 것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시험과 같은 일이다. 하지만 수지는 씩씩하게 버텼다. 농담을 하고 저녁을 차리고 서연의 기분을 북돋아 주려 애썼다. 화재가 난 지 2주 후 금요일 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서연 씨, 소식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상철은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태식과 조철민은 살인 미수 및 방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준은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겁니다. 모든 피고인은 재판 전까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2-3달 후. 그전에는 어렵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들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네, 더 이상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박순자 할머니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그분께 증언을 들었습니다. 방화범들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로 사건 파일에 포함되었습니다. 좋은 분이시더군요. 그 박순자 할머니. 안타깝게도 길에서 지내시는 분이에요. 제가 돕기로 약속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제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분의 거처도 마련해 드릴 거예요. 훌륭한 생각이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공공기관에 아는 분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새 직장을 구하고 아파트를 구해야 하나? 보험금으로 손실의 일부는 메울 수 있겠지만 전부는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다음 날 토요일, 서연은 구직 사이트를 열었다. 회계원 채용 공고를 훑어보고 이력서를 보냈다. 저녁까지 10곳에 지원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월요일, 무역회사 걸라이언스에서 전화가 왔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제안이었다. 서연은 수락하고 주소와 시간을 적었다. 화요일, 그녀는 약속 장소로 갔다. 얼라이언스 사무실은 도심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다. 서연은 인사팀장인 윤지영 팀장을 만났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호감 가는 여성이었다. 그들은 30분간 대화하며 서연의 경력, 기술, 희망 연봉에 대해 논의했다. 윤 팀장은 이전 직장에 대해 물었고 서연은 형사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빼고 메가 컨설팅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해합니다. 이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잘못된 회사에 들어갈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대리님 경력은 인상적이네요. 회계 분야 15년이라니 대단합니다.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은 350만 원입니다. 3개월 후에는 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어떠신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은 괜찮았다. 메가 컨설팅보다 훨씬 나았다.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괜찮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그들은 악수했고 서연은 안도감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다. 첫걸음을 뗐다. 일자리를 구했다. 이제 집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저녁에 그녀는 수진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 있잖아, 우리 같이 투룸 구하는 건 어때? 수진이 제안했다. 나도 여기서 혼자 지내는 게 심심하고 반반 내면 더 저렴하잖아.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혼자 원룸을 구하는 것보다 비싸지 않고 수진과는 이미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좋은 생각이야. 같이 찾아보자. 그들은 저녁 내내 임대 광고를 보았다. 몇몇 적당한 매물을 찾았고 집주인들과 통화해 주말에 집을 보기로 약속했다. 토요일, 그들은 세 채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첫 번째는 너무 비쌌고 두 번째는 상태가 나빴지만 세 번째는 완벽했다. 조용한 동네에 있는 2층의 투룸 아파트, 지하철역에서도 멀지 않았다. 가구는 소박했지만 튼튼했다. 집주인인 한 여사님은 보증금 없이 월세 150만 원에 공과금 별도를 요구했다. 서연과 수진은 서로를 쳐다보고 동의했다. 각각 75만 원씩. 충분히 감당할 만했다. 언제 이사 들어올 거예요? 한 여사님이 물었다. 내일이라도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럼 계약서 쓰고 첫 달 월세 내고 들어와요. 나는 그냥 말썽 안 피우고 착실한 사람들이면 돼. 저희 술 안 마셔요. 서연이 보증했다. 그리고 깨끗하게 쓸게요.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내고 열쇠를 받았다. 다음 날 짐을 옮겼다. 수지는 짐이 많지 않았고 서연은 더 적었다. 화재로 모든 것이 타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서연은 매일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것을 느꼈다. 월요일, 그녀는 새 직장에 출근했다. 얼라이언스의 동료들은 친절했다. 격리부 김은숙 부장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다정한 눈을 가진 50대 여성이었는데 서연을 사무실 구석구석 안내하고 자리를 보여주고 업무를 설명해 주었다. 일은 많았지만 이해하기 쉽고 명확했다. 의심스러운 거래도 가짜 서류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투명했다. 서연은 일에 몰두했다. 계산서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래 명세서를 대조했다. 반복적인 업무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안정감을 되찾게 해주었다. 동료들은 친절했다. 아무도 이전 직장에 대해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서연은 자신이 적응해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박순자 할머니에 대한 생각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올림픽공원역을 지날 때마다 서연은 멈춰서서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돈을 주었다. 예전처럼 동전이 아니라 1만 원, 2만 원짜리 지폐를. 박순자 할머니는 감사해하며 안부를 묻고 서연을 위해 기뻐해 주었다. 우리 딸, 이미 나한테 너무 많은 걸 해줬어. 할머니가 말했다. 더 이상 돈 안 줘도 돼. 당신도 살아야지. 박순자 할머니, 제가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서연은 시내의 요양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국공립과 사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공립은 무료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다. 사립은 비쌌다. 한 달에 250만 원부터 시작했다. 서연에게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국공립시설을 도와주겠다는 최 형사의 제안을 떠올리고 그에게 전화해 약속을 상기시켰다. 몇 시간 후 그는 서연에게 다시 전화해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요양원 원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시설의 이름은 늘 푸른 요양원이었다. 서연은 그곳에 가서 원장인 송미경 원장을 만났다. 활기찬 여성이었다. 요양원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 방은 밝았고 식당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노인들은 공동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장기를 두고 있었다. 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송 원장이 말했다. 1인실입니다. 보호자분을 모시고 와서 한번 둘러보게 하세요. 저희 시설이 어떤지 보시고요. 서연은 약속을 잡고 다음 날 박순자 할머니를 늘 푸른 요양원으로 모시고 왔다. 할머니는 건물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송 원장은 그들을 데리고 층을 돌며 박순자 할머니에게 배정될 방을 보여주었다. 작지만 아늑한 침대, 옷장, 협탁, 텔레비전,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 여기서 지내시게 될 겁니다. 이송 원장이 말했다. 식사는 식당에서 하루 3번 제공됩니다. 간호사는 24시간 대기하고요. 매주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돕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고 주름진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 딸, 이건 꿈만 같아. 이런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 서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건 현실이에요. 박순자 할머니. 할머니는 평온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훌쩍이며 서연에게 기댔다. 당신은 천사야. 진짜 하느님이 보낸 천사.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 이미 다 갚으셨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그들은 송 원장의 사무실로 돌아가 서류를 작성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입소할 수 있었다. 난 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할머니가 말했다. 지금 입고 있는 게 전부야.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필요한 건 다 사면 돼요. 옷, 신발, 위생용품 같은 거요. 지금 바로 가게에 가요. 그들은 남은 오후를 물건을 사며 보냈다. 서연은 박순자 할머니에게 옷 2벌, 따뜻한 가운, 슬리퍼, 칫솔, 비누, 샴푸, 수건을 사주었다.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너무 많다고 했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의 눈이 행복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었다. 저녁 무렵 그들은 늘 푸른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박순자 할머니는 샤워를 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서연이 작별 인사를 하러 그녀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깨끗하고 머리를 빗고
새 가운을 입은 채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리 딸 꼭 천국에 온 것 같아. 이게 진짜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진짜예요. 박순자 할머니, 편안하게 지내시고 기운 차리세요. 제가 찾아뵈러 올게요. 넌 정말 착하구나. 있잖아. 나는 평생 선행은 돌아온다고 믿었어. 길거리에 나 앉았을 때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당신이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줬어. 선행은 항상 돌아와. 단지 바로 돌아오지 않을 뿐이지. 서연은 할머니의 주름진 뺨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풀렸는지 생각했다. 2개월 전 그녀는 불행한 이혼녀였고 의심스러운 회사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화재가 났고 죽을 뻔했으며 아파트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했다는 느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5월 중순 보험회사로부터 통지가 왔다. 지급이 승인되었다. 서연은 불탄 아파트에 대해 9천만 원을 받았다. 시장 가치보다는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 서연은 돈을 계좌에 넣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로 했다. 예기치 않은 지출을 대비해서 일부는 수진과 함께 사는 아파트의 가구를 사고 꾸미는 데 쓰기로 했다. 3주 후 서연은 다시 요양원에 박순자 할머니를 뵈러 갔다. 서연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3주 동안 그녀는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얼굴은 환해졌고 눈은 반짝였다. 살이 좀 붙어서 더 젊어 보였다. 박순자 할머니, 제가 케이크랑 좋은 차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돌아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리 딸, 고마워.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지내? 아파트 보험금이 나왔어요.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할머니는 배부르고 따뜻하고 안전하시잖아요. 제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그녀를 안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쓰다듬었다. 울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이 평온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 딸, 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넌 내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줬어. 난 세상이 잔인하고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 세상은 다양해요. 박순자 할머니, 박 부장이나 강태식 같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최 형사님이나 수진이 같은 좋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1시간 더 앉아 케이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들으며 그 이야기들로부터 따뜻함을 느꼈다. 할머니는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한 긴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길의 끝에서 평안을 찾았다. 서연이 떠날 때 박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출구까지 배웅했다.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 인생이 충분히 보상해 줄 거야. 내가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감사합니다. 박순자 할머니. 또 찾아뵐게요. 서연은 거리로 나왔다. 저녁은 따뜻했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거리를 걸으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아파트를 잃고 끔찍한 날들을 겪고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 새로운 친구들을 찾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 선행을 했다는 것이다. 다음 주 서연은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박상철, 강태식, 조철민, 오세준의 재판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연은 피해자로서 증언대에 서서 사건의 모든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상철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늙고 눈빛이 흐릿해져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그는 시선을 피했다. 강태식은 바닥을 쳐다봤고 조철민은 안절부절 못했다. 오세준은 용서를 구했다. 판사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다. 박상철은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태식은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조철민은 공범으로 7년을 선고받았다. 오세준은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연은 법정을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범인들은 벌을 받았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가는 길에 창밖으로 점점 더 정겹게 느껴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여기에는 그녀의 새로운 직장, 새로운 친구, 새로운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도시 외곽의 한 요양원에는 선행은 항상 돌아온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준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을 것이다. 바로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서연이 법정에서 증언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삶은 점차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얼라이언스에서의 일은 만족스러웠다. 동료들은 친근했고 상사는 합리적이었으며 월급은 제때 나왔다. 격리부 김은숙 부장은 서연을 딸처럼 대하며 꼼꼼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자주 칭찬했다. 수진과 함께 사는 아파트는 정말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새 커튼을 사고 그림을 걸고 창가에 화분을 놓았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하루의 소식을 나누고 주말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이혼 후 그토록 부족했던 안정감을 마침내 찾았다고 느꼈다. 매주 일요일 그녀는 늘 푸른 요양원의 박순자 할머니를 뵈러 갔다. 할머니는 몇 달 사이에 활짝 피었다. 살이 오르고 뺨은 분홍빛이 돌았으며 눈은 삶에 대한 생생한 관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다른 입소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여가 활동에 참여했으며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뜨개질을 하고 화투를 쳤다. 서연이 올 때마다 박순자 할머니는 기쁜 미소와 새로운 이야기로 그녀를 맞았다. 10월, 서연은 요양원 원장인 송미경 원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께서 딸과 아들이 있지만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아시나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박순자 할머니는 가끔 자식들을 언급했지만 항상 스치듯이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연락이 끊겼다고만 알아요. 왜 물으시죠? 아시다시피 저희 규정상 입소자의 소재를 친척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입니다. 저희 서류에 딸 이혜진 씨의 연락처가 있어서요. 전화해서 어머님이 저희 시설에 계시다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별로 기뻐하지 않더군요. 어머니의 안위에 관심이 없으며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송 원장님, 박순자 할머니는 이 전화에 대해 아시나요? 아니요.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까운 분으로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자식들은 그녀를 버리고 길거리에 내버려뒀고 이제는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 일요일, 서연은 평소처럼 늘 푸른 요양원에 갔다. 박순자 할머니는 공동 거실에서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 그녀는 뜨개 바늘을 내려놓고 기쁘게 손을 흔들었다. 우리 딸, 내가 와서 정말 기쁘다. 앉아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해줘. 그들은 박순자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과자, 과일, 초콜릿이 든 봉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할머니는 차를 끓였고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박순자 할머니, 제가 자식분들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자식들, 그들에 대해 뭘 물을 게 있겠어? 다 커서 뿔뿔이 흩어지고 엄마는 잊어버렸지? 왜 그렇게 됐어요? 할머니가 키우시고 돌보셨잖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있잖아, 우리 딸, 오랫동안 나 자신을 탓했어. 내가 나쁜 엄마였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중에는 깨달았어. 내 탓이 아니라 그들 자신 때문이라는 걸.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랐어. 딸 혜진이는 부자한테 시집가서 다른 도시로 가버렸고 자기 출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지? 난 그냥 평범한 노동자였으니까 상류층이 아니잖아. 아들 현우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셨어. 계속 돈을 달라고 했지? 내가 거절하자 욕을 하고 떠나버렸어. 그게 다야? 연락해보려고 하셨어요? 해봤지. 전화도 하고 편지도 썼어. 혜진이는 전화를 안 받아. 현우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나는 죽은 사람이야. 물론 아프지. 하지만 어쩌겠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 서연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박순자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친절하시고요. 그들이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고마워, 우리 딸. 있잖아, 내가 여기서 살기 시작한 후로 마음이 편해졌어. 나를 외면한 그 자식들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지? 나에겐 내가 있잖아. 넌 그들보다 더 내게 소중해. 서연은 할머니를 안았고 둘은 잠시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다 박순자 할머니가 몸을 떼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자, 슬픈 얘기는 그만하자. 그보다 내 소식이나 들려줘. 일은 마음에 들어. 서연은 일, 동료, 수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흥미롭게 들으며 질문하고 그녀를 위해 기뻐해 주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었고 분위기는 다시 따뜻하고 아늑해졌다. 떠나기 전 서연이 말했다. 박순자 할머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대로 계속 올게요. 우리 딸, 넌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 너도 내 인생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 박순자 할머니는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건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 힘들지 않아요. 직장도 좋고 월급도 괜찮아요. 도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도울 여유는 있어요. 할머니는 다시 울었지만 그것은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11월, 서연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박상철의 변호사였다. 이서연 씨, 저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박상철 씨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서연은 당황했다. 만나자고요. 왜요?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이상한 부탁이라는 건 알지만 제 의뢰인이 강력히 원합니다. 만남은 구치소에서 경비원 입회하에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없습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한편으로는 거절하고 싶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을 왜 봐야 하는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좋아요. 가겠습니다. 언제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제가 주소와 출입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토요일, 서연은 구치소로 갔다. 도시 외곽의 음산한 건물, 높은 담장, 철조망. 그녀는 보안 검색을 통과했다. 면회실로 안내받았다. 2개의 의자가 테이블 양쪽에 놓여 있고 그 사이에는 두꺼운 유리가 있는 작은 방이었다. 몇 분 후 박상철이 들어왔다. 그는 6개월 동안 많이 변해 있었다. 살이 빠지고 늙었으며 머리는 완전히 희끗해졌다. 그는 서연 맞은편에 앉아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대화는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이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셨어요?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왜 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수법이 필요했나요? 박상철은 고개를 숙였다. 빚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빚이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채권 추심원들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빨리 돈을 벌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준이 자금 세탁 수법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로 돈을 이체했고 그는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을 빼돌려 빚을 갚았습니다. 당신을 이용한 것은 당신이 신입이라 모든 내막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차렸습니다. 서명 없는 서류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모든 계획을 알아챌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태식을 고용했습니다. 그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엄청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산채로 불태우려고요. 박순자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 그 생각을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단지 제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징역 8년은 공정한 처벌입니다. 어쩌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앞에는 악당이 아니라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무너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 세월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가르쳐 줄 겁니다. 남은 평생 제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방을 나왔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만남은 힘들었지만 필요했다. 이제 그녀는 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고 쓴맛이나 분노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12월, 첫눈이 내렸다. 도시는 변모했고 화려한 조명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되었다. 서연과 수지는 아파트에 작은 트리를 꾸미고 반짝이는 장식을 걸었다. 새해 전날 서연은 늘 푸른 요양원으로 가서 박순자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선물을 건넸다. 따뜻한 담요와 초콜릿 상자였다. 할머니는 명절 분위기 속에서 그녀를 맞았다. 우리 딸, 새해 복 많이 받아. 내가 와서 정말 기쁘다. 그들은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새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축하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합창단에서 노래할 것이었다. 있잖아, 우리 딸. 내 인생의 마지막 해를 가장 행복했던 해로 기억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비록 그전에는 길거리에 있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지만 하지만 내가 나타났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 넌 내게 세상이 생각만큼 잔인하지 않다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데가 없이 돕는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 할머니도 저를 도와주셨어요. 박순자 할머니.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제가 할머니께 친절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행은 돌아와요. 바로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항상 돌아와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딸. 항상 돌아오지? 나는 평생 그걸 알았지만 늙어서는 의심했었어. 하지만 내가 그 진리를 다시 일깨워줬어. 서연은 그녀를 안았고 그들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그렇게 앉아 있었다. 도시는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집으로 서둘렀다. 그리고 이 큰 세상 어딘가에서 젊은 여성과 노인,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신들에게 없었던 가족을 찾았다. 며칠 후 설날 연휴가 지난 뒤 서연에게 송미경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서연 씨, 소식이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딸 이혜진 씨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어제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고요? 왜요? 마음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요? 선물을 가져오고 사과하고 울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녀를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대화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이 이기적이었고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으며 실수를 깨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들으며 울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화해했습니다. 혜진 씨는 매달 찾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심지어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여기가 좋고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박순자 할머니에게 또 다른 버팀목이 생긴 것이다. 딸이 돌아왔다. 어쩌면 아들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지 모른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송 원장님, 박순자 할머니를 위해 기쁩니다. 할머니가 당신에게 꼭 계속 찾아와 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친딸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죠. 찾아뵐 겁니다. 반드시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이야기는 모두에게 좋게 끝났다. 범인들은 벌을 받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안을 찾고 딸과 화해했으며 서연 자신은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2월의 어느 주말 서연은 다시 늘 푸른 요양원으로 갔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날씬하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의 딸 이혜진이었다. 서연아, 인사해.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내 딸 혜진이야. 혜진아, 이분은 내 목숨을 구해준 서연이란다. 혜진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쁜 딸이었지만 당신이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제 행동이 부끄럽지만 죄를 씻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니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들 셋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진은 자신의 삶, 남편,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박순자 할머니의 손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들으며 행복이 눈에 가득했다. 서연이 떠날 때 박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출구까지 배웅했다. 봤지? 우리 딸. 모든 게 잘 풀렸어. 딸도 돌아왔고 손주들도 보게 될 거야. 전부 내 덕분이야. 넌 그냥 나를 구한 게 아니야. 내 가족을 구한 거야. 혜진이에게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순자 할머니. 아니야. 우리 딸. 넌 그 이상을 했어. 넌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나는 평생 너에게 감사할 거야.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며 껴안았다. 서연은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마음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삶은 계속되었고 의미로 가득했다. 또 몇 달이 지났다. 서연은 계속 얼라이언스에서 일했다. 김은숙 부장은 그녀를 승진시켰다. 이제 그녀는 선임 회계원이었다. 수진은 남자친구가 생겼고 서연과 함께 수진이 그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 의논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 5월, 서연은 36번째 생일을 맞았다. 수진은 아파트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 동료와 친구들을 초대했다. 박순자 할머니와 혜진 씨도 왔다. 할머니는 멋져 보였다. 행복하고 관심에 둘러싸여 있으며 사랑받고 있었다. 그녀는 내 딸 서연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친절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그녀를 위하여 라고 축배를 들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나를 구해준 그녀를 위하여 그리고 선행은 항상 돌아온다는 것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고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1년 전 그녀는 외롭고 길을 잃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지하철역 할머니의 깡통에 던져진 몇 개의 동전, 그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때로 선행은 그날 바로 돌아오지 않지만 그것은 항상 돌아온다.